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희망이 조금 보이네. 그래서 빨리빨리. 그 다음 뭐냐. 자, 파랑새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호련히 신선도 보이더라 이런 얘기요. 왜? 여기 지금 신선이라는 것은 왜 신선이라고 했을까요? 경어선사의 주특기가 신선이거든요. 근데 영호당이 지금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사나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 못해요. 선사를 붙여주지 못하고 그냥 신선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로 영호당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감국난풍 추생만이고 부운유수 석양변이니 낭연이거 금중별이요 백발층만 공대련이로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어요. 감죽 감죽 난풍 이게 뭐죠? 감은 감국 국화국자죠. 국화 그 다음에 란풍은 뭐야? 단풍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활짝 핀 단풍나무, 울긋불긋한 단풍나무가 추색, 가을색을 더 짙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죠. 늦을 만자니까. 깊어가는 가을이라는 얘기예요. 활짝 핀 국화와 그 다음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가을이 아주 깊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추색만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을의 그 모습을 경어선사가 시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감국은 국화긴 국화인데 여기서 감은 즐겁다 흥얼거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국화가 즐겁고 흥얼거릴 일은 없고 그냥 활짝 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운유수 석양변은 뜬구름이 흘러가는데 뜬구름이 흐르는 뜬구름과 흐르는 물 그리고 석양변에 노을이 있더라. 다 하는 거예요. 부운 하나 류수 하나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석양가에 노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더라 가을이고 계절은 가을이고 봄에는 만우당이 오고 여름에는 남전당이 오고 가을에는 누가 왔어요? 지금 영우당이 와서 아주 그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잘 왔다가 갔다가 잘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석양가에 노을이니까 해가 질 무렵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낭연이거 금중별이라는 것은 왔는데 지금 또 이별해줘. 항상 이별할 때 시를 남기는 거죠. 지금 이게 낭년 지나갈랑 지난 인연이 이미 가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가버렸고 지금은 중자는 다시 또죠. 지금은 다시 또 이별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또 이별해야 돼. 그러니까 또 이별 앞에 와서 경어선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 앞에 와서 또 시를 한 사 주면서 우리가 또 다시 이별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아까 만우당도 또 아까 만우당은 뭘 썼어요? 아까 만우당은 또 우자를 썼고 여기는 다시 중자로 거듭 중자로 쓰고 있죠. 여기 낭자는 글쎄 여러분들이 잘 많이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충청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 접대 지난 때 이런 얘기죠. 낭연 지난 인연을 말하는데 이 낭자가 접대 낭자예요. 내가 접대 봐 얘기했잖아. 접대 지날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거 우리 충청도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접대라는 말을. 그래서 접대 낭자고 지나간 인연이 이미 가버려서 우리가 또다시 이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백발층만 공대련이요. 백발이 층층이 만 이거 골짜기 만자죠. 써여 있다면 성성하게 있는데 함께 너랑 나랑 대면해 보니까 가련하더라 이런 얘기요. 백발이 내가 성성하여 너랑 함께 대하니 내가 내 신세가 가련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말했지만은 이 누구죠? 지금 이거 영호당 박한영은
진짜 공부냐 경허선사한테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가 뭘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인연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영호당은 편지도 있어요. 편지가 2개나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얼마만큼 경허선사가 이 박한영이를 신임을 했냐면 영호당한테 쓴 서간이 2개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별한 거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다 얘기를 해주면서 금강경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허망한 것이니까 너무나 마음을 쓰지 말아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서간까지 다 있어요. 대단하죠. 이 시의 주인공 박한영 영호당은 승려인데 북쪽의 승려는 아니고 남쪽이죠. 영호당은 경호의 명성이나 그의 신분적 이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와 비슷하게 서로 늙어가는 노승의 처지가 아니고 여기도 뭘 모르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니고 영호당과 경호선사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경호선사가 백발이 성성한데 너를 마주대하니 가련하다고 하고 있고 한 20년 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호당은 석전 영호당으로 경호가 서로 주고받을 당시에 써있네. 석전의 나이가 43세고 경호선사의 나이가 63세니까 맞나? 20년 차이? 그렇죠. 맞아. 2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 늙어가는 처지라고 오랜만에 영호당을 만나니까 그 역시 세월에 장사했고 경호당도 많이 늙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승경호는 여기서 늙어가는 처지는 경호 자신만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석전 영호당 역시도 함께 싸잡고 세월에 흘러간 무상함을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 빗대서 자신들의 가련함을 서로 토론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영호당도 폭삭 늙었어? 영호당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가련하다라고 지금 경호선사가 하고 있는데 경호선사 혼자를 말하는 건지 같이는 모르겠지만 어째 함께 공짜가 거기 있어요. 만사가 유유하게 흘러가는데 한백년 인생살이가 없애다거나 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행길에 잠시 쉬어가는 듯하고 내가 향년기가 깊은 승가에 몸담았는데 수행에 매진했고 파랑새가 날아오니 후련히 신선을 본다. 이 파랑새는 영호당이고 영호당을 희망을 전달하는 파랑새라고 칭하겠죠. 왜냐하면 영호당 만나면 반가워. 왜? 그래도 북녘 이야기, 남쪽 이야기 다 전해주고 영호당이 가장 희망적이겠죠. 왜냐하면 만우당 상경은 경호선사랑 오히려 만우상경이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전당 한규도 그렇게 경호선사 많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영호당은 새파랗게 좀 젊어요. 그래서 희망을 전달하는 이 파랑새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대선사가 아직 깨달음을 못 이뤘기 때문에 신선이라는 말을 해서 최고의 극찬을 한 것 같고 언제나 토가의 이상형을 꿈꾸며 부처와 더불어 도장을 사랑했다고 얽고 있는 노승경호 오냐 장자 경호선사는 장자를 이바 중원이 하남 중원에게 이바 중원이 내가 말이지 나중에 중노릇 하기 싫을 때 누구랑 유생들어가 같이 놀으려고 내가 장자를 천도고랬다네 만도고랬다네 하니까 중노릇 하기 싫어지려고 한 거죠. 그것도 이미 다 그게 틀이겨? 중노릇 하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삼수가 앞상 가서 유생들어가 어울리려고 그게 중원이한테 했는데 중원이는 절대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봉쇄를 꿈꾸고 멀리 나리려 했지만 천봉중과의 세속인연은 이렇게 경호선사의 발목을 꽉 잡았어요. 꽉 잡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단풍도로 한창인 이야기고 이별을 앞두고 한 얘기고 인정되면 돌아가야 할 여기 써있네 밑에 뒤에 경호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세상만사가 유한 인생이 백년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은 나그네 임을 그동안에 누등이 발해왔죠. 진강객, 도도객, 원객, 천혜객 오만 소리 다 써먹었어요. 더구나 경호는 이제 세상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야 할 원객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멀리서 온 객이지만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갈 수 있었어 없었어? 못 갔어요. 그리고 나는 여행길에서 잠시 쉬었다가는 여여객이라고 했어요. 또 그런데 인생이라고 영호당을 앞에도 긋고 있지만 경호의 심사는 하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의 다 왔어요. 이게 1911년이니까 1년만 더 살면 가시는데요. 그래서 전단양 깊은 산속에 이렇게 오니까 영호당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파랑새라고도 하고 신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학과 비교도 하고 그래서 이 단풍이 가을인데 이 가을이 마지막 가을이에요. 경호선사 마지막 가을. 그리고 2012년에는 가을을 맞지 못하고 봄에 열반을 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시련들이 여기에 서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파랑새가 날아오고 뭐 신선을 본다고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백발이 성성해서 너나 나나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신세가 어떻다. 참으로 슬픈 말을 하고 있죠. 가련하다고 합니다. 가련하지. 가련하지. 왜냐하면 이 답답함을 이걸 어떻게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나마라도 경허선사가 이렇게 자신의 그 심사를 가련하다고 써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와서 끄셔. 그래서 이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선지식으로서 자신이 처한 극강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극복할 그게 있겠습니까? 힘이. 여기서 영호당은 1870년생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출생하여 자는 한영이고 호는 석전이며 박한영이죠. 영호당 박한영, 석전 박한영. 불명은 정호라고도 해요. 정호, 영호, 영호당이라고도 하고 정호도 써먹어요. 전라북도 완주 출신이야. 경호선사가 완주잖아요. 똑같아요. 고향이. 고향이 완주예요. 옛날에는 전주군. 옛날에는 전주군, 지금은 완주죠. 경허선사도 마찬가지예요. 경허사 고향이 말은 전주군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완주군 봉동읍 원구암리. 이게 경허선사죠. 태어났고 고향이 경허선사 동양이에요. 19세에 이봉사에 가가지고 금산 스님을 찾아가서 출가했고 정호라는 법명을 받았고 26세에 순천 구암사에서 서류 스님에게서 법통을 받고 법호를 영호라고 바꿨어요. 1896년 27세부터 해인사, 법주사, 범어사 등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백이요, 강백. 대강백이죠. 뭐. 경허선사와 영호당과의 인연은 이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죠. 고양이 같아요. 여기서 영호당은 석전이라는 또 다른 호를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인물이에요.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경호는 이곳 북쪽에서 이미 그의 신분을 숨긴 속인의 모습이라 여기서 승려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고 영호당이 누군지 그의 신분이 뚜렷이 드러나는 처지라 영호당과의 관계 또한 추측하기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며 이거는 내가 다지고 또 다지고 혹시 영호당이 북녘에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나마라도 또 그 누구야 그 전봉준이 드러나지 않을 때라 영호당에 대해서 한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설마 그 영호당이 그요. 특히 어려운 거는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가련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왜냐면 20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함께 간다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틀림없는 단전 영호당 박한영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많이 서러워했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헤어진 영호당과 경허선사는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고 육담 최남선이 석전 시초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석전 박한영은 계약이 근대화 가정과 민족의 자주독립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선구자였다라 이런 얘기죠. 가방끈이 길어요. 위당 정인보 유명하죠. 육당 최남선 오냐 다 이게 그 교육자들이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이, 청담스님, 운어스님 등을 가르쳤고 누가? 박한영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조지웅과 김달진을 비롯해 전북 출신의 이병기, 가람 이병기죠. 미당 서정주죠. 그리고 신석정 등이 그의 문화에서 배출됐다라는 얘기. 꺼렁꺼렁해요. 이 박한영 가방끈이. 그래서 경허선사와 서로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영호당은 경허선사의 뜻을 잊지 않고 그 울분을 사귀며 일제의 분연이 맞서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다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들이 선학원에서 경허집을 만든다고 하니까 박한영이가 그랬대죠. 니들이 경허선사는 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몽땅 초월한 사람이고 오히려 경허집을 만든다는 게 오히려 경허선사를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나는 경허집을 만드는 게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경허선사를 알릴 길이 없어요. 경허집이 없으면. 경허집 속에 경허선사의 모든 선사상이 들어있고 경허선사가 겪었던 모든 고초가 그 선시 속에 녹아 있어서 이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만공스님이 만들어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제강점기 불선불교 중앙총무원의 초대 교정으로 누가? 박한영이가 항일운동 활동을 한 석전 영호당은 대종사는 경허와는 이미 20년 차이가 나는데도 하남을 지름자라고 했고 제자를 토반으로 생각한 터라
석전 박한영과도 20세기 나이 차를 훌떡 뛰어넘어서 서로 신기를 통합하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경호선사가 남쪽에서 이미 영호당과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천봉준 장군 동학농민 났을 때도 묘양산으로 안내를 했고, 영호당은 천봉준과 경호선사의 비밀마저도 알고 있었던 관계로 이곳 삼수갑산을 받아 안고 은밀히 달려왔고, 영호당 역시 그의 슬픈 비화는 죽는 그날까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경호선사와 천봉준과의 영호당과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진짜 아주 진짜 끈끈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 서간문 두 편을 남겨놓은 걸 보고 정말 영호당은 경호선사에게서 대도를 성취하고 싶었고, 경호선사는 또 영호당에게 꼭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스승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공부를 배우러 왔다가 급히 내려가요. 급히 내려가는 거는 그 시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왜 급히 내려가나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또 영호당이 편지를 보내오니까 경호선사가 답서로 서감을 보내게 되는 그 서감문이 남아있는 거를 보고 그 속에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죠. 왜냐하면 공부를 만나면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게 인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영호당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일본 초동종에 맞섰죠. 일본 종이 초동종이에요. 임재종 운동을 펼친 선지식이죠. 당시 인사주지 이회강이가 조선 불교를 조선 초동종과 통합하려고 하고 경호선사 보고 해인사가 빨리 떠나라 이렇게 협박한 게 이회강이죠. 이를 저지하고 1913년 불교 잡지 해동불교를 창간해갖고 불교 혁신과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일깨워줬어요. 누가? 영호당이. 그래서 1919년에는 김인영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 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를 했고, 대한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하다가 체포돼서 옥고를 치렀고, 항일운동가로서 한국불교 불교친화의 친일화에 반대하고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 강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운기스님, 청담스님, 운허스님 등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신석정, 조지훈, 김달수 등 속가분들도 많이 길러냈더라, 이런 얘기죠. 영호당 박한영 엄청 길어요, 가방끈이. 에휴, 그분이 또 깨쳐가지고 경호선사 제자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호당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호당이 얼마나 경호선사를 많이 떠받들고 따랐는지, 대도를 성취하고 싶어서. 근데 대한제국의 사상가이며 교육자이자 특히 항일운동에도 힘을 쓰던 조계종 초대종정 영호당 박한영, 혼돈의 역사 속에서 한민족의 정신과 불교를 지켜온 살아있는 청정피구야. 그래서 현대불교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역시 경호선사의 못다한 한을 이 영호당 박한영이 다 풀었어요. 그리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이 됐고, 조선불교 제1대 교정 현 종정을 역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정도 했고, 1948년 정음대장사에서 세수 79세로 법납 12세로 입적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대단하죠. 예, 영호당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2화 내일 가네 바람 따라 갈 뿐이네. 이거는 경호선사가 언제 어디를 다녀온 뒤로 경호선사는 자신의 열반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어디를 갔다 와요. 백두산을 등반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조선의 독립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그리고 3, 4일 전에 다 돌아요. 어디를 돌아? 집집마다 돌아. 저 가요, 내일. 저 내일 어디 가요. 아이고, 어디 가요? 좀 멀리 가요.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내일 가네 바람 따라 갈 뿐이네. 자신의 임종을 직감한 경화노승은 조선의 광복을 기원하러 백두산 등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어느 날 그 난주가 난주 지역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글방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했죠. 내일 가. 어디로 가? 바람 따라 가. 좀 멀리 가. 그들은 평소 박진사로 통하는 난주를 몹시나 존경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난주가 떠난다는 것은 큰 충격이에요. 이튿날 경화선사는 자신의 서당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학동들이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을 천진스럽게 물끄러미 받아보다가
경허선사가 말은 일렀다고 합니다. 이놈의 잡초들, 어떤 놈이 잡초가 일본 놈들 다 뽑아라. 그냥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냥 쏙쏙이다 뽑아라. 이거 내가 소설에서는 썼는데 차마 여기서는 안 썼어요. 라고 하면서 불밭에 살며시 쓰러졌어. 놀란 학동들은 들로 달려나가서 놀란 학동들은 들로 급히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죠. 황급히 스승 박진사 난주 선생을 방으로 모시고 평소 경허선사를 곁에서 극진히 보던 김탁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진사님 해가지고 김탁은 지금 어디 살으니까? 강계 살지요. 예. 그래서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도 연락을 해서 평소 경허선사를 곁에서 극진히 모시던 김탁이 달려왔어요. 경허는 김탁에게 뭘 부탁해? 지칠묵이 뭐야? 지필묵. 지필묵을 부탁하여 열방 개성을 쓰고 허공에 던졌어요. 그 밑에다가 뭘 쓰고 이런 상을 바치고 허공에다가 붓을 던졌다. 그 후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후손이 없는 난주 선생을 위해서 그들 서로가 후손이 되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뭘 지내줘요? 제사를 지내줬더라 이런 얘기야.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7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게 1913년이죠. 1912년이 아니고 1913년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4월 25일 날 열반했는데 7월 25일 날 왔으니까 딱 1년 4개월이 지난 7월 25일 날 송락을 쓴 중이 일행이 어디를 찾아왔어요. 이 마을을 찾아왔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1월 달에 1년 여기에서 그 다음 해에 연락이 왔는데 난주에 행방을 물었다. 누구야 이게 지금? 일행들이 왔죠. 삼수갑산으로 일행이 왔어요. 만공, 해월, 철우, 운봉 이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공, 해월도 틀렸다. 해월, 철우, 운봉 등이 왔어요. 만공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경허선사라니까 우리 스승이요 묘를 파갈 거야. 안 돼! 절대로. 이분은 우리 박진사님이요.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관가에 고발해보자. 해가지고 관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만공 일행에게 그 관에서 우선권을 줬는데 만공은 그럼 한번 파보자. 이래가지고 스승의 묘를 팠죠.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난주 선생 치묘라고 써있고 묘를 파보니 누런 황골이 경허선사가 그 무덤을 파보니까 그 뼈가 그냥 황금색으로 빛났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황골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터가 좋다는 거 하나와 그 묻은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사람의 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같기도 하고 허기야 뭐 그 몇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를 썼겠습니까? 거기에 뭐 몇 자리가 삼수갑산에 뭔 좋은 자리가 있겠어. 어쨌든 간에 명당이라는 뜻도 있고 경허선사가 대단한 분이라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분이 혹삭 썩어 있지를 않고 황금색으로 빛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스승과 함께 묻은 담뱃대와 쌈지가 곁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가 그 해월이가 이거 내가 하지 이러면서 해월 스님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철우 스님이 나중에 해상하기를 해월 스님이 우는 건 난 처음 봤어 거기서. 그래서 스승이 우는 걸 처음 봤다라고 했죠. 여기서 난주는 경허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세속으로 스며들어 중생들 틈에서 껴 이루중행을 행하면서 송경허를 버리고 박난주로 이름을 바꾼 경허가 자신의 모친인 밀양박씨의 박씨성을 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경허는 이것을 북쪽에서 혼몸 박진세로 행세하며 마을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박난주의 삶을 꾸리고 화강 통진의 중생 노름을 연출할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이 시무가에서 이미 노래했어요. 뭐라고 해? 입전 수술을 했잖아요. 시무가라는 거기에서 이미 이리중행 한다고 그랬고 입전수 한다는 거를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삶을 행하다 간 거죠. 아이고 이거는 뭐를 하냐 또 안 보내줬네요. 관을 뜯었다. 담뱃대와 쌈지를 보는 순간 만공의 가슴에는 지난날 경호와 같이 방랑하던 일들이 되살아나서 가슴을 메이게 했다. 구척 창신의 두런 황무는
장삼자락에 도포를 가면 경어의 모습이 만공의 눈에 탁탁 부딪히죠. 옛날의 모습이.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게 했고, 뭐 만공은 난덕산에서, 난덕산이 이게 그 말이에요. 덕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 동네가 그래. 그 동네가. 왜냐면 너무 삭막하고 너무 기후가 춥고 너무나 오지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라 말 그러잖아요. 오직하면은 거기가 유배지잖아요. 그래서 삼수갑산 가면 살아 나와 못 나와? 아유 못 나와. 그 유배지라니까. 그래서 삼수갑산에 갈 때 가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에? 이러한 그 오지 중에 오지에서 경호선사가 살아서 그 산 이름도 내가 보니까 이 덕자가 큰 덕자예요. 덕을 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너무 찌들찌들. 경호선사도 써 있어요. 너그럽기가 어렵다. 얼굴 한번 피기가 어렵고 너그럽기가 어렵다라고 써서 그 너그러울 관자를 시에 다른 시에 있는데 아까 보니까 내가 간신히 너그럽다라고 썼죠. 마음자리를 조금 내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난덕산에서 만공스님이 다비불을 붙이면서 스승경어의 열반을 선표하면서 시를 읊었는데 한 수만 읊은 게 아니고 두 수 읊었어.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12부동여 여객이요. 여기서 경어선사를 만공스님이 뭐라고 썼어요? 여여객이랬잖아. 여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여여하더라? 12에 시시비비에 부동 움직이지 않는 여여한 객이더라 이 말이야. 12에 물들지 않는 파랑 같은 손이 있어. 여여객이요.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이 만공스님이 7원 절구로 지금 써놓고 있죠. 난덕상지 겁에 가라. 난덕산 나왔잖아. 여기서는 난득산이라고 했는데 난득산이라고도 쓰고 난덕산이라고도 쓰는데 덕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겠지. 그냥. 어쨌든 아주 찌질들한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뭐 했더라? 겁에가를 그쳤더라 이런 얘기야. 즉 경어선사가 겁에가를 읊은 건 1885년 6월에 천장암을 내려오면서 하죠. 세자청산 하야시오. 어디야 속세나 청산이나 어느 곳에서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만약 경어 성우의 경지를 묻는다면 내가 성녀 심중에 겁에 가라 하리라 해가지고 경어 성우의 그 마음속에 심중을 묻는다. 심중의 경지를 묻는다. 그렇다면 나는 뭐라더라? 겁에 가라 하리라 했는데 그 겁에 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녀 심중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 성녀 심중 겁에 가가 더 중요하죠. 성녀. 이 말이 더 중요해. 성녀 심중이. 성녀 심중에 겁에 가지 만약에 성녀 심중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겁에 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겁에 가는 뭐예요? 겁밖의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그 겁밖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성녀 심중에 통용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저 겁에 가만 하지 성녀 심중이 중요하다는 거는 몰라요. 내가 성녀 심중이 중요하다는 말하는 사람 못 봤어. 그게 아니고 겁에 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녀 심중이 있어야 겁에 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겁밖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생무겁으로 살아온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있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난 겁밖에. 그러면 겁밖의 이야기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녀 심중에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녀 심중이 아니고 미녀 심중이라면 혹시 될까? 미녀 심중. 응? 성녀 심중이 아니고 미녀 심중이라면 혹시 될까? 달라. 자, 우리가 성녀는 선어야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성녀만 있나? 이거는 혹시 안 될까? 성녀 말고 나는 목녀 할래. 목녀. 난 목녀 할 거야. 목녀만이니까 뭐 있어요 또? 무공저도 있잖아요. 무공저. 구멍 없는 젖대. 무공저도 있고 또 뭐만 있어요? 토끼털도 있죠? 무공저. 토끼털에 거북털. 토끼뼈, 토끼뿔. 이거 대단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 성녀심정 겁에 가라고만 말은 하지만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성녀, 목녀,
무공저, 거북털, 토끼뿔. 그럼 어디서 갈라야 돼? 이거 어디서 갈라야 돼? 이렇게 무공 이렇게, 거북 이렇게, 토끼 이렇게. 이게 다 어디서 잘못된 것들이야? 아까도 말했죠? 이게 허물구애가 있어요, 없어요? 저게 등장을 해야 겁애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사람들은 겁애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응? 겁애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왜? 겁애가가 있으려면 앞에 목녀심중이 있어야 얘네가 중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요. 그놈의 중도는 왜 나올까? 충도에 우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를 떠난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와야만. 그 자리는 뭘까요? 허리만큼의 털만큼도 이 격이 없는, 틈이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거를 다 완전히 상쇄시킨 그 자리. 그러면 아예 일으키지 않는 자리,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 원래 그 자리, 그게 중도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미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허물구가 되는 거고, 성녀는 왜 그럴까? 이게 또 성녀 물어보면 이 모르는 사람 엄청 많죠. 성녀가 왜 그 속에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목녀. 또 있어요. 목어도 있죠, 목어. 왜 알죠? 많다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물어도 태산같이 내가 성녀는 나는 알아. 나는 태산 같은 걸 알아. 그리고 성녀가 있으면 그 뒤에 또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심중이 따라붙어야 돼요. 왜일까? 그거 설명을 한번 잘해도 성녀와 심중이 안 따라붙으면 또 의미가 없어.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여기에 여가 붙지 않고, 여기가 여가 붙지 않고 인이 붙겠어. 목인, 석인. 이거 해야 해. 그래서 유한석인 제하루라고 하잖아요. 석인이 눈물 흘린다. 이게 바로 똑같은 정도야. 대단한 말이죠. 유한석인 제하루랑 저거랑.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다가 일어나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답뿐이 아니야. 근데 이 몸에서부터 다 철철 흘러내려야 내가 중도를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알고 저럴 때는 알고 이거는 그게 아니야. 철두철미하게 그냥 철저하게 이것을 그 타파를 해야 돼요. 타파. 우리가 타파한다 그러잖아요. 타파해야 돼. 뭐를 타파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싹 타파해 버려야 성녀신중 거북의 겁애가가 옳은 말인데, 여기서 지금 만공이 뭐라 그래요? 난덕산 아래에서 겁애가가 그쳤대요. 왜? 겁애가는 경어선사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려자는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죠? 당나귀 려자잖아. 려마 소진. 이 려마를 들이다보면은 이게 뭐지요? 만공 스님도 어지간히 경원사에 대해서 제자니까 좀 아셨겠죠? 이게 왜 나와? 려삼이고 마사도래지 뭐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려사와 마사가 다 끝났다 그쳤다 이런 말이에요. 소진됐다. 다 끝난 그곳이 시모일. 그러니까 려사 마사, 려마 소진, 시 모일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날에 이 말이에요. 이 저문 날에. 여기서 이 시자는 그날이에요. 지금 이거 답이 올리는 이날. 이날에 지금 석양이 저물어 가는 이날에 이런 얘기죠. 불식 먹지도 못하는 두견이가 먹지도 못하는 두견이 있죠. 그리고 한소정, 이게 소정이죠. 이게 소정이니까 조그마한 그 소새도 못한다고 먹지도 못하는 새가 두견이가 소쩍다 하잖아요. 소쩍 그게 그거예요. 소가 적다고, 그러니까 솥이 적을 정도로 내가 많이 먹고 싶은데 솥이 적다고 그 소쩍을 한답니다. 개뿔 먹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경어선사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속에 지금 여여객도 그렇고 또 겁애가 말도 그렇고, 그리고 려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소쩍다도 맞고, 여기서 지금 불식 두견, 한소정, 여기에 중도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이방공 스님이 기가 막히게 또 한 자락을 깔아놨더라고요. 어디에 있죠? 불자에 있어요. 앞에 불자와 뒤에 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항상 내가 이 중도 내 모든 생각들을 흔들림이 없이 이거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라도,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 패친망찬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왔는데, 자기가 어느 날 모르게 가서 이렇게 뭐 앉아서 이걸 하는데, 그 자기를 떠난 그 말하자면 그 삼매의 경지를 경험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깨어나와서 주원부원 하면서 한 건 왜 그럴까? 화두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그 윗바사나 하는 사람도 이 삼매 잘 들어요. 빨리 들어올 수 있죠. 빨리 들어오고 삼매의 경지도 많이 느껴요. 하지만 거기 그 사람을 깨쳤다고 할 수 없는 건, 화두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들어가서 그 화두를 타파해야만이 정신세계에 변화가 오는 거지.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잖아요. 심수심법이라고 하면서 그 삼매는 바로 들어와요. 그냥 잠깐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자부동에서 안 내려오면, 자부동에서 내려오면 탈락, 자부동에서 안 나오고 참고 있으면 혹시 그 세계를 들어가서 잠깐 내가 관찰자가 돼서 내 몸을 잇는 경계가 오기는 와요. 그런데 거기서 수십 번 오면 뭐 어디요? 나는 호두마을 가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그 마지막 내가 9박 10일 하고 오면서. 그런데 호흡도 다 보이잖아요. 호흡도 다 들리고 다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내가 호두마을을 나가면 당장 뭐를 만나? 횡단보도를 만나는데 그때도 호흡만 살필까요? 왜? 놓치지 말라며. 에? 그냥 다 보여. 거기 앉아있으면 그냥 호흡까지 그림까지 다 보여 그냥.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말이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두는 다 돼. 화두 잡고 있잖아요. 횡단보도도 잘 건너, 버스도 잘 타, 밥도 잘 먹어. 왜? 마음자리가 항상 호흡은 움직이면 호흡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화두는 행주자와 어묵동적으로 다 본다니까.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이거 그거죠? 인류문화유산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 화두는 인류문화유산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그래서 깨침의 자리는 어디에 있더라? 화두에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삼류,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있잖아요. 거기에 의단이 화두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대신심은 나는 죽습니다. 부처님 내 목숨 가져가쇼. 이렇게 하는 게 대신심이야. 그리고 대분심은 내가 왜 깨닫지 못할까? 내가 부처인데 라는 강한 분심이 있어야 되고, 대의단은 화두를 간택받아야 돼. 왜? 스승으로부터. 그치? 스승이 없는데요. 스승 없어도 할 수 있어. 왜? 지금 말하잖아요. 이런 거 내가 가면서 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 화두를 줍니까? 그게 다 화두가 되는 거예요. 유한석인 채하로도 엄청난 화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언저리에만 있더라고. 뭐 자기가 그런 마음자리를 한번 본 적이 있고, 나도 똑같이 세상과 일체가 돼. 일체라는 건 뭐냐? 한두 개가 일체가 돼. 그냥 우리 엄청난 많은 문화일체를 경험하잖아요. 수도 없는 문화일체를 경험해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고 반드시 화두를 깨치라고 하는 거, 이 가나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경어선사는 가나선자이면서 정통 가나선자야. 왜? 화두 잡고 그대로 그냥 화두하고 타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을 경어선사가 쌓은 거고, 우리의 역대 선지식들과 역대 조사들이 뭐 때문에 그거를 가나선을 이렇게 그걸 하려고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절대로 화두를 잡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신법은 사라져요. 뭐가? 호흡이 안 잡혀. 보이지도 않아. 그냥 가야 되는데 바쁜데. 그래서 그게 하고, 내가 한동안에 처음에 박사학위 쓰고 호두마을 갔을 때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잠깐 가나선과
윗바사나에 그 뭐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짧더라고. 9박 10일 하니까 그냥 그 미천이 다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쓸 게 없었고 뭐 좋은 경험은 했죠. 그래서 여기 얘가 리오마 소진 15일이고 했고 리오마도 다 하고 리오마도 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릴까요? 이 전문날에 리오마가 소진됐다는 얘기는 난덕산 아래에서 거배가를 그쳤다는 거와 똑같아요. 경허선사가 떠나셨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먹지도 못한다 불 이쪽에 솥이 적다고 한탄한다라는 거, 거기를 잘 보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를 건져가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뭐 어떻게 해줘? 내 정신세계가 자꾸 촘촘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화두를 어떻게 지어가라 그죠? 화두를 어떻게 지어가라. 몇 년 밀밀하게 지어가라고 하잖아요. 아주 틈 하나 없이, 빈틈 하나 없이 이렇게 지어가면 그 앞에 나타나는 건 은산철벽이 나타난다 그러죠. 요게 다 겪어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경계를 겪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요. 두두 면밀, 몇 년 밀밀. 과연 나는 얼마나 몇 년 밀밀하게 해서 바람소리 틈 하나 이런 들어오지 않게끔 내가 화두를 몇 년 밀밀하게 지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은산철벽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목숨을 내놓으면 돼. 근데 그냥 이렇게 그 임대의원에 삼현삼녀가 있죠. 삼현삼녀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내가 안 하는 건 그건 네가 핑계지.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안 그래? 어쨌든 나한테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 자, 시비에 물들지 않는 손이 있어야겠죠.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손, 여여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개친 소 경허성우라고 만공을 울고 있어요. 서산 연암산 아래에 천장암의 거배가를 분이래로 1885년 5월에 그 경허는 난덕산 아래에서 그 거배가를 그쳤고요. 려삼이가 바사다래의 소식도 경허선사는 우무비공처라는 것을 깨끗한데 내가 중에다 그랬죠. 우무비공처에서 여기도 중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허선사가 이 글자 중에서 어디서 깨쳤다 그랬죠? 몰라요. 5글자 중에서 어디에 5글자 중에서 어느 글자에 소에서 깨쳤을까요? 무에서 깨쳤을까요? 코비에서 깨쳤을까요? 군멍공에서 깨쳤을까요? 처에서 깨쳤을까요? 거기까지 중도부리에 탕처를 만공에게 전하고 있고, 경호의 천법제자 만공이 이 천문날에 먹지도 못하고 저 두견새가 소쩍사고 그러니 개뿔 먹지도 못하면서 그래 안 그래? 못한만 한다 이런 얘기야. 솥이 적다고.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도실상의 경허선의 소식을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어요. 만공스님이. 이게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만공스님은 경허선사의 아주 제자죠. 아주 철저하게 깨친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스승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선사의 삶이 그쳤더라. 근데 언제 끝나?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